시니어에게 도움이 되는 트렌드 라디오. 오늘도 9월달 새로운 65세 이상 혜택 정책 뉴스만을 모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매달 이렇게 어르신분들에게 도움되는 뉴스를 정리해서 전달하는 유튜브는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번 달에도 어르신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내용이라면 무조건 정리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대략 18가지 뉴스가 있고요. 보시는 방법은 영상 순서 내용 보시고 원하시는 뉴스로 넘어가셔서 보셔도 되고요. 시간 되시면 처음부터 쭉 라디오처럼 들으시다가 필요한 정책 뉴스는 메모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을 길게 볼수록 제작자에게 도움도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영상 순서는 이렇습니다. 9월 달에도 여전히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이 화두가 될 것 같은데요. 여야가 민생정책 고민을 하고 있는 만큼 현재 상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거래하는 은행 가셔서 이거 꼭 신청하시길 바라는데요. 새로운 정책이고요. 피싱으로 인한 대출 피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9월 9일부터 받을 수 있는 전국민 2만원에서 3만원 혜택이 있는데요. 정부에서 추석을 맞아서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9월달 추석 명절 1호 지원금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바뀌는 은행 업무, 계좌이체 관련 소식 3가지 정리해봤고요. 그리고 앞으로 응급실 진료비가 90%로 상향이 됩니다. 관련 내용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소득 노인 같은 경우는 에너지 지원금을 인상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고혈압 당뇨 지원금 8만 원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고 본인 부담률이 내려간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9월부터 정부 양곡, 나라미죠. 저렴해진다고 하는데요. 해당 내용 정리해봤고요. 그리고 정년 연장 법안이 발의가 됐다고 합니다. 몇 살까지 연장이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9월부터 의료비 환급 정책이 시행되는 시기인데요. 관련 내용도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9월 20일까지 연금 받는 분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민간기업 이벤트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곳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 원 낸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관련해서 외국 이민자 기초연금 지급 논란이 있고요. 기초연금 중단 사례 6가지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전국민 신청 가능한 전기세, 캐시백 정책 및 에어컨 전기요금 아끼는 법 총정리해봤고요. 그리고 9월부터 41년 만에 바뀌는 청약통장 정책도 총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요양보호사 추가 혜택이 신설이 되었는데요. 요것도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민생회복지원금의 현재 상황을 요약해드리자면 국회 통과, 대통령의 제2요구, 국회 재표결 및 여야 협의 여부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전국민 25만 원에서 35만 원을 지급하자는 민생회복지원금 현재 상황을 알려드리자면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 통과가 되었으나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며 재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재요구를 하게 되면 국회는 다시 표결을 해야 하는데 이때 국회 제적인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해야만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여당의 반대가 있는 상황으로는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이 통과가 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변수는 있습니다. 야당이 정부 여당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상황이고 여당도 민생회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무산된 민생회복 관련 여야 대표 회담이라든지 협의가 이뤄진다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민생을 살릴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앞으로도 좋은 정보가 있으면 바로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보신다면 9월부터는 거래하는 은행 가서 이것 차단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분들에게는 필수적인 정책인데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8월 23일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하는데 이게 나도 모르게 진행되는 대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4,000개 이상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사업이고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하면 나도 모르게 진행되는 대출 관련 모든 상품 가입이 차단되는데요.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주식담보대출,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에 적용됩니다. 요새 보이스피싱을 활용해서 명의도용 대출 후 돈을 빼가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A씨는 청첩장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인터넷 주소, URL을 눌렀다가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털렸고 범죄 일당들은 이를 악용해 은행 등에서 A씨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예금까지 해서 총 1억 원을 탈취한 사례가 있었고요. 돈이 급한 청소년을 유인하여 부모님 휴대폰에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고 부모님 휴대폰을 털어 비대면 대출을 1억 5천만 원이나 해서 빼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런 범죄를 방지하고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만들었고요. 8월 23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은 꼭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무조건 가입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은 거래 중인 은행 또는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혹시나 새롭게 대출 업무가 필요하신 분들은 해제 또한 은행을 방문하여 쉽게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인터넷 은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9월부터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 대출 등 요새 범죄들이 많은데요. 나도 모르는 대출 등을 원치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새로운 제도가 나왔으니 거래하는 은행 가셔서 꼭 신청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월부터 전 국민이 2만원에서 3만원 소비 쿠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어르신분들은 대부분 모르실 것 같아 가져와 봤는데요. 주변에 공유해주면 좋을 만한 정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8월 27일부터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추석변을 시작하는데요. 7만원 이상 국내 숙박 상품 예약 시 3만원 할인을 지원해주고 7만원 미만 국내 숙박 상품 예약 시에는 2만원 할인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따라서 요거 누구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나 친구분들에게 공유해주면 정말 좋은데요. 해당 숙박 할인 쿠폰은 8월 17일부터 9월 29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발급이 가능하고요. 입실 기간은 9월 9일부터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월 9일 이후로 숙박 예약을 해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예산이 소진이 되면 조기 종료가 될 수 있다고 하니 서둘러서 받으셔서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용처는 국내 숙박업소이면 되고 비수도권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숙박 할인권 사용 방법은 여행 관련 앱에서 숙박 할인권 발급 받으시고요. 가고 싶은 숙소 정하셔서 숙박 할인 3만원 또는 2만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숙박 할인권 발급 가능 여행 사이트는 여러 곳이 있는데요. 11번가 야놀자, 여기어때, 옥션, 지마켓, 하나투어 등 다양한 곳이 있으니 화면에 보이는 사이트 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행 가실 때 한 가지 더 꿀팁은 한국관광공사의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받으시면 해당 지역에서 케이블카나 관광지 할인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지역들에서 관광지 할인이 가능하며 예를 들어 부산 서구의 경우 송도 해상 케이블카 할인도 되고요. 전남 해남 또한 케이블카 할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할인 혜택이 가능하니 관광주민증 활용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월에는 추석이 있는데요. 명절 위로 지원금 소식이 있습니다. 명절 위로 지원금은 보통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대상이고 지역에 따라 한부모, 65세 이상 독거노인, 보훈 대상자 등에게 지급하는데요. 지원 금액은 지역에 따라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다양하게 지원이 되고요. 금전적 지원이 아닌 위문품 형태의 물품으로 지원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마다 지급 조건이나 지급 일정이 다 다릅니다. 따라서 명절 지원금을 주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정부 24 앱이나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명절이라고 검색하신 후 본인 거주지를 선택하여 검색해주면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대부분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에서 지원 대상을 파악하고 있어서 자동 지급을 해주는데요. 가끔 신청을 받는 곳도 있으니 본인 지자체에서 관련 지원금이나 물품을 지원하는지는 한 번 정도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관련 정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절마다 매번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요. 예산에 따라 지원할 때도 있고 지원 안 할 때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뀌는 은행 업무, 계좌이체 관련 소식 3가지입니다. 오늘은 은행 관련 소식 3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대부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 시 은행에 책임 배상할 수 있는 제도 알려드리고요. 두 번째 내용은 8월 28일부터 은행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렇게 변경된다. 세 번째 내용은 오늘부터 본인 명의 모든 은행 계좌이체 시 이것 주의하셔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좋아요 눌러주시고 첫 번째 내용부터 보시죠. 여러분은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고 피해 발생 시 은행권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아마 이 제도 거의 대부분 모르셨을 겁니다. 금융사고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같이 필수로 신청해야 하는 정책인데 아마 많이들 몰라서 신청을 못했을 겁니다. 금감원에서 발표한 소식이고요. 올해 이미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제도 이름은 은행권 자율배상제도라고 하고요. 은행권 자율배상제도는 본인도 모르게 당한 비대면 사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해당 자료화면을 보시면 금융사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제도 책임분담 기준에 의해 금융권 자율배상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제도가 뭐냐?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융회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자율배상 제도입니다. 앞으로 은행 책임도 있으니 더욱 꼼꼼히 관리하고 만약에 피해가 입증이 되면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제도 신청 대상은 보이스피싱 등을 당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 돈이 빠져나가거나 비대면 금융사기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신 분이 신청 가능합니다. 배상금액 범위는 전체 피해 금액 중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상 피해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과 고객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하고요. 제도 신청 방법과 배상 절차는 이렇습니다. 일단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112 또는 은행 콜센터로 전화해서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하시고요. 피해가 만약 발생했다면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상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추가로 피해 발생 은행에 책임 분담 기준 제도 적용 여부에 대한 상담 및 배상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상 피해 환급금 결정 및 피해 사항에 대한 은행의 사고 조서가 이루어지고 난 후 책임 분담 기준에 따른 최종 배상 비율 결정 및 배상 금액이 지급됩니다. 쉽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경찰서나 금융사를 통해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피해 환급금을 받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은행의 책임 분담 기준 제도 적용 및 배상 제도를 신청을 하면 책임 소재에 따라 추가 배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비대면 금융사고 보이스피싱이 발생하면 피해 즉시 지급정지 신청을 하시고 관련 금융사의 배상 신청을 문의하시는 게 필수이니까 이거 무조건 적어두셨다가 혹시라도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를 당하게 되면 꼭 활용하셔서 같이 신청을 하시고요. 추가로 실제 배상 사례를 알려드리자면 2024년 1월 A씨는 지인을 사칭하는 피싱범이 발송한 모바일 보고장에 포함된 URL 사이트 주소를 눌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범들은 A씨의 휴대폰에 악성 앱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탈취해 A씨 몰래 알뜰폰을 개통하고 신규 공인인증서를 만들어서 A씨 계좌에 있는 850만 원의 예금을 몰래 빼갔다고 합니다. 이걸 파악한 A씨는 해당 은행에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 분담 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은행의 책임 소재와 피해자의 과실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은행에게서 127만 원을 배상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를 당하게 되면 피해 환급금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책임 소재에 따라 은행 배상도 신청이 가능하니 추가로 은행 배상 또한 해당 은행에 무조건 같이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르면 절대 받을 수 없는 돈이니까요. 이어서 다음 두 가지 내용 보시겠습니다. 좋아요 구독만 눌러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금융감독원은 간편 송금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속히 막도록 변경했다고 하는데요. 8월 28일부터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따라 그동안은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토스뱅크 등 간편 송금을 통한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신속하게 계좌 지급 정지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신속하게 계좌 지급 정지가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만일을 대비해 신속한 계좌 지급 정지하는 방법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일단 변경된 정책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보도자료 문서만 보면 정리가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주요 내용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전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이 간편송금 선불업자인 카카오페이, 토스 등을 통해 다른 계좌로 빠르게 이동하여 추적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회사와 선불업자인 카카오페이, 토스와 사기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해서 피해금을 빠르게 지급정지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요새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 토스 송금이 너무 쉽고 간편한데요. 계좌번호를 몰라도 상대방의 휴대폰 번호, 카카오톡 친구이기만 해도 보낼 수가 있어서 많이들 쓰시는데 요새 보이스피싱이 이런 시스템을 악용해서 상대방을 속여 본인들의 돈을 받는 창구로 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동안은 피해자가 신고를 해도 신속한 지급정지가 어려웠는데요. 이번에 법 개정으로 신속한 지급정지가 될 수 있도록 변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8월 28일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되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 회수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변경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일단 내가 간편송금 등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 궁금하실 텐데요. 이거 인터넷 검색을 해도 제대로 내용이 안 나오고 금감원 고객센터 전화를 해도 피싱이나 사기 사례가 다양해서 막상 전화를 하면 어디로 연결해야 할지 헷갈리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시간이나 조사한 끝에
알게 된 신고 방법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해당 고객센터에 신고를 해서 피해 사실을 알리셔야 합니다. 토스를 통해 피싱을 당했다면 토스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셔야 하고요. 카카오페이를 통해 피싱을 당했다면 카카오페이로 연락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내가 보낸 계좌의 은행을 알고 있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화면을 통해 국내 은행들의 고객센터 번호를 알려드릴 테니 고객센터 번호를 적어두시고 혹시나 보이스피싱이 발생한다면 신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간편송금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관련 법안이 보이스피싱의 신속한 지급정지가 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고 신고를 관련 기관에 빠르게 하면 그나마 피해를 빠르게 막을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오늘부터 당장 본인 명의 모든 은행서 계좌 이체 시 이것 주의해야 하는데요. 바로 은행 단체 통장을 활용한 계좌 이체 사기입니다. 단체 통장은 우리 동아리, 동호회 아니면 개 이렇게 모임 통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해당 내용은 오산시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미 수십 명이 이 수법에 당해서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 전세 계약 사기 피해자들은 부동산 계약 당시 건물 등기부 등본과 등기상의 집주인 신분증까지 확인을 하고 집주인의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보증금을 보냈는데 알고 보니 집주인의 계좌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니 부동산 중개업자가 은행 단체 통장을 활용해서 집주인 건물주들과 똑같은 이름을 만들고 전세 보증금을 해당 단체 통장 계좌로 입금시킨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 이름이 정아연이면 단체 통장을 만들 때 정말 아름답고 현명한 사람들의 모임의 줄임말로 정아연이라는 단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고 입금자 표시에도 정아연이라고 뜨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건물주 이름이 한자연이면 한국자동차연합 이렇게 단체 통장을 만들고 앞글자만 따서 줄임말로 한자연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는 점을 부동산 중개업체가 악용한 것입니다. 해당 부동산 중개업체는 이렇게 건물주도 속이고 전세 계약자들도 속여서 본인들 단체 계좌로 보증금을 받고 건물주에게는 월세 계약을 맺었다고 말하고 보증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전세 계약을 할 때 이런 점이 악용이 되고 있으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주의하시길 바라겠고요. 현재는 은행에서 계좌 송금 시 통장 계좌 명의가 개인인지 단체 통장인지에 대한 별도 표기를 확인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일단 현재까지 대처 방법을 생각해 봤을 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부동산 계약을 하실 때는 적어도 집주인을 직접 만난 상태에서 꼼꼼히 확인을 해보시고 계약을 하시길 권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응급실 진료비가 90% 상향된다는 소식인데요. 어르신분들 응급실 가실 일이 있을 텐데 앞으로는 장염에 걸리거나 열났을 때에도 응급실 진료비가 크게 오를 듯하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8월 23일에 입법 예고된 정책입니다. 현재 의료대란으로 응급실 상황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관련 기사들을 보면 응급실 뺑뺑이 끝에 임산부가 구급차서 출산, 코로나 확산세 지친 응급실 답이 없다. 체온 40도인데 병원 19곳서 거부, 응급실 뺑뺑이 사망, 환자 거부에 1시간 뺑뺑이 결국 숨진 60대. 더위로 열사병 환자가 늘어나고 코로나 폭증, 응급실 인력 부족, 피로 쌓인 전문의까지 이탈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응급 환자들의 병원이 수용하지 못하자 벌어진 일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이어지자 8월 22일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요.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면 본인 부담금을 더 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 이용 환자 중 경증과 비응급 환자가 약 42%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와 같은 대책을 내놨다고 합니다. 현재 응급실 본인 부담률은 진료 비용의 50%에서 60% 사이인데요. 앞으로는 이것보다 본인 부담률을 더 늘리겠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이번 발표입니다. 심지어 본인 부담 100%는 아니겠지만 과감하게 조정을 해서 효과를 내겠다고 발표한 만큼 경증 환자들은 이 응급실 진료 비용이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데요. 따라서 이제 경미한 증상으로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진료비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서 복지부가 말하는 경증 환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KTAS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상 4단계에서 5단계에 해당하는 분들을 말하는데요. 이 KTAS 분류 기준을 찾아보니까 응급환자 4단계는 환자의 나이
통증이나 악화, 합병증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할 때 1시간에서 2시간 안에 처치나 재평가를 시행하면 되는 상태로 대표적인 증상은 38도 이상의 발열을 동반한 장염복통을 동반한 요로 감염이 있고요. 응급환자 5단계는 긴급하지만 응급은 아닌 상태로 만성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나 악화의 가능성이 낮은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감기, 장염, 설사, 열상, 상처 등으로 진료순위 5단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분류 기준이기 때문에 경미한 증상이라는 것은 병원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확실한 것은 가벼운 증상으로 응급실을 간다면 병원비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시행 일정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조만간에 입법 예고를 통해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인 부담률을 100%로 올리진 않겠지만 비응급 환자의 이용료를 줄이기 위해서 과감하게 진료비를 올릴 듯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현재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니 평소에도 정말 몸 관리 철저히 하시고 아프시면 안 되겠지만 지금은 의료대란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이니 몸 관리 철저히 하시고 넘어지거나 다치는 것에 주의하셔서 응급실이나 병원에 가시는 일 없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에너지 지원금인 에너지 바우처가 8월 15일에 지원 금액이 15,000원 인상되었다는 소식인데요. 따라서 저소득 어르신분들 중 에너지 바우처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신청을 하시고요.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를 구입하거나 전기세, 가스비를 낼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기초수급자, 차상위 중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등이 포함된 가정을 지원합니다. 어르신분들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겠죠. 동절기, 하절기로 나눠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꽤나 큰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주민센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고 사용 또한 간편하게 가능하니 신청 조건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8월 21일부터는 동네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 환자의 경우 본인 부담률을 20% 낮춰서 병원비 부담이 내려갔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서 시행했다고 합니다. 어르신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희소식일 듯한데요. 또한 여기에 추가적으로 고혈압 당뇨 환자들에게 최대 8만 원까지 지원하는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 또한 9월에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원래 8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시스템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9월 시행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한번 보시죠. 지난 영상에서 8월 달부터 고혈압 당뇨 관련 지원금 최대 8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인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건강생활 실천지원금 시범사업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8월이 되어도 관련 정책 시행 보도가 없어서 찾아보니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준비 과정에서 전산 시스템 오류로 인해 일정이 연기되었다는 소식을 몇 개의 언론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업 본사업 시행은 9월 초에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내용 아무도 전달하지 않아서 제가 직접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해당 내용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자면 정부가 당뇨 고혈압 환자분들을 위해 최대 8만 원까지 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이게 시범사업이어서 관련 시범지역이 아니면 다른 분들은 혜택을 전혀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해당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되어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소득을 보거나 나이를 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작되기만 하면 가능하면 고혈압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이 사업에 참여하면 정말 좋은데요. 근데 이 사업이 8월에 시작이 될 예정이었으나 아직 시스템 준비가 안 돼서 9월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뇨 고혈압 환자분들은 9월 이후에 병원에 가실 일이 있으면 해당 사업을 신청을 하시고 참여하셔서 관련 지원금 포인트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향후에 해당 포인트는 병원 결제도 가능하게 바뀔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 내용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 꼭 보셔야 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해당 사업이 예정된 8월에 시행을 못한 것을 보니까 관련 사업 준비가 생각보다 미흡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제 영상 보셨다고 굳이 병원을 찾아가실 필요는 없을 듯 하고요. 그냥 9월 이후에 고혈압 당뇨약 타러 가실 때 해당 사업 정책명
기억해 놓으셨다가 병원에 이 사업이 시행이 되었는지 물어보시고 해당 정책이 시행이 되었다고 하면 신청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사업은 1차 병원만 해당이 됩니다. 동네 의원만 해당이 돼요. 따라서 종합병원이나 이렇게 대학병원 다니시는 분들은 안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1차 병원이더라도 참여한 병원만 된다고 합니다. 참여한 병원이 아니면 안 될 수가 있기에 제가 굳이 이것 때문에 병원에 찾아가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약 지으러 가실 때 겸사겸사 가시라는 거죠. 아쉬운 점은 미참여 병원은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보통 당뇨 고혈압 환자분들은 원래 가던 병원만 다니실 텐데 지원금 때문에 병원을 바꿀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신청은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명칭이 고혈압 당뇨 통합관리 사업으로 바뀌고 추가로 이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제도를 같이 신청을 해야 최대 8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부터는 이 고혈압 당뇨 통합관리 사업이 뭔지,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어떠한 혜택인지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병원비 부담률이 줄어듭니다. 정부는 만성질환자의 통합관리료 수가를 신설하고 8월부터 건강보험에 적용할 예정인데요.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의원은 검사 등을 통해 환자 맞춤형 관리 계획을 세우고 교육과 주기적인 환자 관리 서비스를 1년 주기로 제공한다고 하고요. 따라서 정부는 고혈압 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에 참여하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 본인 부담률을 20%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통합관리료, 검사료, 재진진찰료 본인 부담률을 20%로 낮추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30%를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는 당뇨 고혈압 환자들이 주기적으로 본인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고혈압 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병원 방문 등 진료비 부담이 늘 것을 예상하여 본인 부담률을 20%로 낮춰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책은 고혈압 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에 참여하신 분만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추가로 건강생활을 실천하거나 통합관리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 적립되는 건강생활 실천지원금을 연 8만 원 지원하고 의원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카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 정책 또한 통합관리 서비스 참여 환자를 대상으로만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정부가 당뇨 고혈압을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장려하는 정책을 펼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주기적인 관리를 하신 분들에게는 관련 혜택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 8만 원 지급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관리형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해당 시범사업 기간이 27년까지 연장이 되는데요. 한마디로 이 혜택을 알고 계시고 신청을 하시면 아시는 분들은 연 최대 8만 원씩 지원금을 27년까지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건강생활실천지원금 관리형 사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참여 지역을 8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시범 지역만 참여 가능했던 이 건강생활실천지원금 관리형 사업이 이제 8월부터 전국적으로 신청 가능하게 바뀐다는 소리고요. 건강생활실천지원금 관리형 사업은 고혈압, 당뇨병을 가진 분들이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등록을 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신청을 하면 걷기 건강생활실천 정도에 따라 최대 연 8만 원이 지급이 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시범지역만 가능했던 점, 포인트를 인터넷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점이 문제로 지적이 됐었는데요.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신청이 가능해지며 카드를 지급하여서 병원에서도 편리하게 해당 포인트를 결제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병원에서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등록을 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생활 실천지원금제를 추가로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병원에서 한꺼번에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용 종합 정리해드리자면 9월부터 이 고혈압 당뇨 통합관리 서비스 나이와 소득 상관없이 본인이 다니고 있는 동네 의원이 있다면 가셔서 신청이 가능할 수 있고요. 시범사업이 아니라 본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가능하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통합관리 서비스 신청하시면서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제도를 같이 신청을 하시면 최대 8만 원까지 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향후 병원비를 카드 결제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된다는 소식이고요. 근데 동네 의원만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동네 의원이어도 해당 사업에 참여한 병원만 가능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일정과는 다르게 시스템 미비로 인해서
관련 사업이 9월로 미뤄진 만큼 이것 때문에 굳이 병원에 찾아가시지는 마시고 9월 이후에 전화로 문의를 해보시거나 당뇨 고혈압 약 지으러 가실 때 내가 다니는 병원이 해당 사업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해당 사업이 시행이 되었다고 얘기를 들으신다면 그냥 그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9월부터 바뀌는 정부 양곡 나라미 가격 변화 소식을 말씀드리면서 최근 발표된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정책의 변화 소식 정리해서 같이 말씀드릴 텐데요. 해당 내용의 근거는 기획재정부의 2014 하반기 정책 방향 자료에서 가져왔습니다. 일단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바로바로 가시죠. 일단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소식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병원비를 지원해주는 건데요. 병원비가 소득에 비하여 너무 많이 나올 경우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원래는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하여 지원했으나 현재 1년 이내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합산하여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경제사정이 어려울 경우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표에 보이는 의료비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 비율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 차상위는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80만 원을 초과하면 80%를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좀 더 복잡한 한식이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내용을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고요. 신청은 환자나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농식품 바우처가 2025년 전국으로 확대가 된다는 소식입니다. 농식품 바우처는 현재 24개 시범지역이 하나여 기초수급자 차상위를 대상으로 1인 4만원, 4인 8만원씩 연간 6개월간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해당 지원금을 받아서 채소, 과일, 우유, 계란 등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신청을 할 수가 있으나 24개 시범지역 분들만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가 된다고 하니 수급자분들은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고요. 다음은 9월부터 저소득층에게 정부 양곡을 20% 할인하여 판매한다는 소식인데요. 정부 양곡은 나라미죠. 나라미를 9월부터 저소득층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에게 20% 할인하여 지급한다는 소식입니다. 정부 양곡은 현재 기초수급자는 10kg에 2,500원에 살 수 있고 차상위는 10kg에 1만원에 살 수 있는데요. 9월부터 차상위 계층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약 8,000원에 살 수 있을 예정입니다. 해당 내용 예정이라는 점만 참고를 해주시고요. 신청 방법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규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하시고 기존 신청자는 전화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의원은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올리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월 20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적 퇴직 연령 간 차이가 있기에 향후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늦춰지면 퇴직 후 몇 년간 소득이 없을 것을 우려해서 나온 법안임을 알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지난해 62세에서 63세로 늦춰졌고 2028년에는 64세, 2033년에는 65세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년은 현재 60세로 정해져 있고요. 근무하는 곳에 따라 일부는 62세 전후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러한 갭이 있어서 2033년에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 65세와 정년 나이가 벌어져서 은퇴 후 국민연금 수급 개시 65세 전까지는 소득이 없는 상태로 몇 년간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현상은 2033년까지 볼 필요가 없이 2024년 지금도 은퇴를 했지만 수급 연령이 한데 국민연금을 못 받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은 이런 은퇴 후 소득이 없는 부분들을 지적하며 정년을 2027년까지는 63세로, 2032년까지는 64세로, 2033년부터는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명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임금 피크제에 대한 부분도 담겼는데요. 현재 60세 미만에 적용되고 있는 임금 피크제를 60세 이상인 경우 한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임금 피크제로 기존 연봉보단 수입은 줄겠지만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년 연장 관련 부분도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법안은 위원회 심사 후 본회의 심의 등 다양한 통과 과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 실현되는 법안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현재 정년과 연금개혁 등 다양한 은퇴 관련 사회적 시스템 변화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 정책 개혁에 있어서 기준점이 되거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는 법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따라서 관련해서 후속 내용이 나오면 또 영상 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매년 8월에서 9월 달은 본인 부담 상한제로 의료비를 많이 낸 분들에게 일부 병원비를 돌려주는 국가 정책이 시행되는 시기인데요. 작년에도 이맘때쯤 정보 뉴스가 나온 만큼 어르신분들은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는 작년 뉴스 자료이고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매년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이 설정이 되는데요.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을 낮게, 높을수록 높게 설정됩니다. 그리고 연간 병원비를 본인 부담금 초과해서 쓰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구조인데요. 작년 자료에 의하면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이 대상자에게 발송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내문을 수령하신 분들은 인터넷, 전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건강보험공단 신청을 완료하시면 된다고 하니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대부분 어르신분들이 많이 받거든요. 어르신분들이 의료비 지출이 많기 때문인데요. 만약 이렇게 관련 안내문을 받았다면 꼭 신청을 해보시고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자료는 작년 자료이니까 올해 관련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올해 안내문의 절차에 따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받으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분들 중 연금을 하나은행으로 처음 받으면 최대 5만원 현금 캐시백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벤트인데요. 한번 보시죠. 하나은행에서는 9월 20일까지 4대 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을 하나은행으로 처음 받으시는 분들에게 최대 5만원까지 현금으로 준다고 하는데요. 9월 입금분까지 인정이 된다고 하고요. 최초 연금을 입금을 하면 일단 3만원을 지급하고 그 뒤로 2개월간 1만원씩 지급해서 5만원을 주는 것이고요. 참여 방법은 하나원큐 하나은행 앱에서 이벤트 응모하기 있는데 요거 누르셔서 응모하기를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연금기관에 전화해서 4대 연금 계좌를 하나은행으로 바꾸고 첫 연금을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아니면 하나은행 앱에서 연금 수급 계좌를 직접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일단 아무래도 앱을 깔아야 응모를 할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5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시간이 있는 분들은 앱을 받아놓고 응모해 놓으시면 좋을 듯 하고요. 만약 하나은행 계좌가 없으신 분들의 경우도 하나은행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혜택으로 응모한 분들에게 연금 하나 월복리 적금 금리 우대 쿠폰 즉시 발급 또한 해준다고 합니다. 괜찮은 이율의 적금 가입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4대 연금 받는 분들 같은 경우 연금을 하나은행 계좌로 받으면 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일단 하나은행 앱인 하나원큐 앱에서 응모를 하고 연금 수령 계좌를 바꾸면 된다. 그리고 하나은행 계좌가 없으면 만드셔야 한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계좌 만드실 때 입출금 통장 중 연금 하나 통장이라는 것을 만들면 이체 인출 수수료 우대 등 혜택이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나은행에서 5만원 주는 이벤트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연금 하나은행 계좌로 수령해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만원도 받고요. 그리고 혹시 이게 진행이 어려우시면 고객센터나 은행에 문의하셔서라도 도움받아서 해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해당 내용은 하나은행이랑 저랑은 전혀 관계가 없고 그나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서 돈이 되기도 하고요. 어르신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경계 30m 이내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오늘 내용 새로운 과태료 유형 말씀드릴 거고요. 50% 또는 100% 과태료 경감, 면제해주는 정책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앞으로 어린이집, 학교 등 금연구역의 확대에 따라 해당 구역 30m 이내에서 담배를 피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해당 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1년간 시행유예를 거쳐 2024년 8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흡연하시는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초중고 학교뿐만 아니라 근처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확대가 되기 때문에 모르고 담배를 피우다 단속에 걸리게 되면 과태료를 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은 생각보다 우리 생활 반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추가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는 학교 출입문 기준에서 50m 이내 금연 정책인 학교 절대보호구역 금연구역 정책도 있습니다.
학교 정문, 후문 등 출입문 기준으로 50m 이내에서 흡연을 하면 단속 시 대략 2만 원 정도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하는데요. 흡연자분들은 관련 내용 참고하셔서 학교 근처에서는 되도록 흡연을 자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연구역 단속에 걸리셨을 경우 정부에서는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 제도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2020년 시행된 법안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자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수할 경우 과태료가 감면된다는 내용입니다. 과태료 감면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50% 감면 방법과 100% 면제 금연 지원 서비스 참여가 있습니다. 50% 감면 방법은 온라인 금연 교육을 신청해서 총 3시간 이수를 하거나 인근 보건소에서 오프라인 금연 교육을 신청해서 총 3시간 금연 교육을 받으면 된다고 하고요. 절차는 적발 보건소 제출, 교육 신청 기관 온라인 접속 또는 보건소 방문 후 교육 이수를 하고 관련 기관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50% 과태료 감면이 된다고 합니다. 100% 면제 방법은 금연 지원 서비스 참여가 있는데요. 4가지 금연 지원 서비스 중 하나를 골라서 참여하면 되고요. 보건소 금연 클리닉을 등록하고 3개월 이상 등록 유지, 4회 이상 대면 면담을 하거나 병의원 금연 치료 8주에서 12주 과정을 참여하셔도 되고요. 전문 치료형 금연 캠프 참여 또는 금연 상담 전화를 통해 100일 프로그램 이수 등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수 확인서 등을 보건소에 제출하면 과태료 감면이 100%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관련법이 시행이 된 만큼 학교나 어린이집 근처에서는 흡연을 자제하시는 게 맞겠고요. 그리고 단속에 적발되어 과태료를 물게 되었다면 과태료 감면 정책 등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관련 최신 뉴스 2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민을 가서 외국에 살고 있는 복수 국적자들이 기초연금을 받으러 다시 한국에 오는 사례가 9배나 증가해서 정부가 기초연금 지급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과 이번 10월부터 기초연금 확인조사가 실시가 되어 이런 사람은 기초연금 중단, 탈락, 감액이 되는데요. 핵심 이유 6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현재 외국으로 이민을 간 복수 국적자들이 받는 기초연금이 연 212억으로 9년간 9배나 증가해 논란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복수 국적 상태로 있다가 65세가 넘어서 다시 한국에 돌아와 국적을 회복한 사람들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예를 들어 70대 A씨 부부는 1980년대에 이민을 갔다가 3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와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기초연금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매달 총 53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나 한국에서 30년 넘게 세금을 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사례가 증가해 2013년에는 이런 복수 국적자가 국적을 회복해 기초연금을 신청해 받는 금액이 연 212억을 넘었다고 발표했는데요. 따라서 현재 연금구조 개혁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외국에서 살다가 돌아온 분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에 장기 거주해서 국내에 세금을 내거나 기여한 게 거의 없는데 일반 국민과 똑같이 기초연금을 받는 게 형평성에 맞는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기초연금을 지급한 2014년부터 지금까지 그 수가 9배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요. 심지어 이런 복수 국적자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이더라도 오히려 기초연금을 받기가 더 쉽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복수 국적자는 재산이 외국에 있어서 외국의 부동산이나 연금 등 해외 재산을 한국 정부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파악되는 재산 소득만 반영하기에 소득 인정액이 낮게 나와 기초연금을 받기 쉬워진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수 국적자의 1인당 평균 소득 인정액은 원래 한국에 사시던 어르신들에 비해 절반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소득 인정액이 낮으니 이러면 기초연금을 더 받기가 쉽겠죠. 외국에서 수백 달러의 연금을 받더라도 한국에서는 소득이 0원으로 잡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급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로워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어르신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해당 논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의견 한번 남겨주시고요. 다음은 이번 10월부터 기초연금 확인조사가 실시가 되는데요. 따라서 앞으로 이런 사람은 기초연금 중단, 탈락, 감액이 되는데 핵심 이유 6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기초연금은 매년 기초연금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대상인지 소득과 재산을 다시 조사해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거나 감액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보통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이 지급이 되는 10월 25일 또는 11월, 12월 25일에 반영이 되는데요. 이때 소득과 재산이 증가한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이 되어 지급되거나 중단이 되어 지급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의 중단 감액되는 사례 6가지를 정리해봤는데요. 바로 보시죠. 좋아요, 구독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일단 기초연금 중단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알아두셔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요. 2014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 받을 수 있는 노인 정책으로서 올해는 59년생 이상인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월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33만 4,180원, 부부가구 합산 최대 53만 5,680원이 지급이 됩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부부감액 20% 감액 제도가 있어서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신청은 전국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요. 만 65세가 되는 생일의 전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59년생 6월달이 생일이라면 5월부터 신청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기초연금의 경우 내 소득 인정액을 통해 기초연금을 지급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는데요. 내 소득 인정액은 내 재산과 소득을 합쳐 일정한 공식을 대입해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내 소득 인정액이 201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보다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고요. 높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입니다. 201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상승한 금액으로 책정이 되고요. 이 선정 기준액보다 내 소득 인정액이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요. 높다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14년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기초연금이 중단, 감액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기초연금 중단 및 감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내 부동산 재산을 기초연금에 반영을 하는데요. 만약 내 부동산 재산이 늘었다면 기초연금이 중단 또는 감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내 부동산 재산의 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이 늘었다면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가는 현재 부동산의 시세를 의미하고요. 공시가격과 시가표준액은 국가가 세금이나 기초연금 산정 등을 위해 매년 정하는 부동산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내 아파트 시세가 5억이라면 이 시세의 5억을 그대로 반영을 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공시가격인 3억을 기초연금에 반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내 부동산 재산의 공시지가, 시가표준액의 합이 늘었는지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전년도보다 늘었고 다른 재산과 소득이 줄지 않았다면 기초연금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2014년 기존수급자의 기초연금은 2013년 초에 발표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기초연금 부동산 재산 계산에 반영을 합니다. 따라서 내 부동산 재산의 2013년 초 공시가격, 시가표준액의 합이 2012년보다 상승을 하였다면 기초연금이 감액이 될 수가 있고요. 이를 소득 인정액에 반영을 하였을 때 201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보다 높다면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내용은 2013년 초에 발표된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의 하락,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등에 의해 아파트의 경우 대략 18% 하락한 것으로 발표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아파트 한 채만 있는 분들이고 또 다른 부동산을 구매하지 않으셨다면 기초연금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기존에 기초연금을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받으신 분들은 오히려 기초연금을 더 받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이사를 가신 경우 기초연금이 중단되거나 감액이 되실 수가 있는데요.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시에 살다가 중소도시나 농어촌으로 이사를 가신 경우 또는 중소도시에 살다가 농어촌으로 이사를 가신 경우 일부 어르신들은 기초연금 감액이나 중단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재산 반영 계산을 할 때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기본재산 공제액은 서울과 광역시, 특별시의 경우 1억 3,500만 원을 공제해주지만 중소도시는 8,500만 원만 공제를 해주고 농어촌은 7,250만 원만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서울시의 공시가격 5억 원짜리 주택이 있는 분들이 경기도 지역의 5억 원짜리 공시가격 주택으로 이사를 갔을 경우 기본재산 공제액이 줄어들기에 기초연금 감액이나 지급 유무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 거주를 한다면 5억 원 아파트가 1억 3,500만 원 공제를 받아 3억 6,500만 원이 기초연금에 반영이 되지만 경기도에 거주를 한다면 5억 원짜리 아파트가 8,500만 원을 공제받아 4억 1,500만 원이 기초연금에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5천만 원 정도의 공제액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이는 기초연금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 아파트를 팔고 중소도시에 저렴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금융재산의 증가가 문제가 됩니다. 이 사례의 경우 영상을 이어서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5일 기초연금이 중단되는 이유 세 번째, 금융재산의 증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은행 예금, 연금저축, 주식, 보험금, 채권 등 모든 금융재산의 합이 증가가 되면 기초연금이 감액 또는 중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분들의 금융재산 증가는 두 가지 예시로 줄여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기존에 사시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좀 더 저렴한 아파트로 이사를 한 후 남은 금액을 은행에 보관하는 경우 위험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단독가구 68세 A 어르신이 공시지가 5억 아파트 보유를 하고 현금 1억 보유, 소득이 월 150만 원이 있다면 소득 인정액이 176만 원으로 기초연금을 전액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A 어르신이 만약 2013년에 공시지가 5억 아파트를 처분하고 3억 아파트로 이사를 가셨다면 거래는 공시지가가 아닌 시세가격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현금을 대략 4억 전후로 보유하게 되었다고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득 인정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위험에 처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처분으로 인한 금융재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약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이사를 가셨다면 일부 어르신은 기초연금 중단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서울에 사는 A 어르신이 서울시 공시지가 5억 아파트를 처분하고 경기도 중소도시 3억 아파트로 이사를 가셨다면 시세가격 거래로 인해 현금이 대략 4억 전후로 늘어난다고 가정을 해볼 수가 있고 이로 인해 소득 인정액이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원래는 대도시에서 받던 1억 3,500만 원의 재산 공제 대신 중소도시 8,500만 원 재산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재산에 대한 공제는 줄어들고 금융재산의 증가에 대한 부담은 늘었기에 기초연금 중단 위기에 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이렇게 보시면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된다 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 추가로 늘어난 금융재산의 이자 또한 기초연금을 중단하는 요소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는데요. 은행 이자는 재산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기초연금 계산식에서는 이런 은행 예금의 증가는 금융재산의 증가뿐만 아니라 소득의 증가까지 같이 잡게 됩니다. 심지어 2012년, 2013년은 은행 이자가 고금리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만약 고금리 이자 상품에 가입이 되어 있으셨고 2013년에 이자를 받으셨다면 해당 이자 금액은 모두 월소득으로 합산이 되어서 계산이 되기에 내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감액하거나 중단을 시키는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재산의 증가는 기초연금의 감액이나 중단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런 경우 급하게 자녀분들에게 현금을 증여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오래전부터 고의성 재산 축소를 고려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 금융재산을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기에 내가 급하게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를 하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내 자산으로 잡아두는 기타 증여 재산 제도를 도입하고 있기에 증여를 하시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를 만약에 하실 거라면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2014년 기초연금이 중단, 감액되는 이유는 바로 고급 자동차 보유 시 기초연금의 중단, 감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2014년 올해부터 3000cc 이상 차량 보유 시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는 규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3000cc 이상이더라도 차량가액이 비싸지만 않다면 상관없지만 만약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월 100% 소득 환산율이 적용이 됩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자동차 4천만 원짜리 한 대만 있어도 월 소득 인정액이 4천만 원으로 잡혀서 기초연금에는 무조건 탈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 산정에 제외되는 차량이 아니라면 4천만 원 이상의 차량이 있다면 무조건 기초연금 중단, 감액 탈락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고급 자동차가 없더라도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자녀에게 공동 명의를 빌려주었을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자동차 보험료를 저렴하게 하기 위해 부모님과 공동 명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자녀가 구매한 자동차가 만약 4천만 원 이상이라면 실제 부모님의 공동 명의 지분율이 단 1%라 하더라도 기초연금 재산 산정 시 해당 차량은 부모님 소유로 보아 차량가액에 전액이 반영이 됩니다. 결론은 공동명의 한번 했다가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초연금이 중단되는 경우 여섯 번째는 바로 고급 회원권을 보유하는 경우입니다.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요트 회원권 등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을 소유하신 분들은 회원가액이 모두 월 100% 환산율로 적용이 되기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에어컨 오래 틀면 전기세 걱정이 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2014년 에어컨 전기세 아끼는 법 14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필요한 내용 적어두셨다가 꼭 한번 활용해 보세요. 먼저 가장 쉽고 현실적인 방법인데요. 전 국민이 가입 가능한 한전 에너지 캐시백 정책을 통해 전기세 환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가정용 전기 쓰시는 분이면 대부분 다 되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이거 써서 매월 할인 몇천 원씩 캐시백 받았고 작년 7월 8월에는 총 13,000원 캐시백, 1년으로는 대략 6만원 정도 캐시백 받았거든요. 그냥 가입해 두시고 전기 평소보다 아끼면 바로 캐시백 되는 정부기관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가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전 에너지 캐시백 정책은 직전 2년간 동일기간 평균 사용량보다 올해 전기 사용량이 적으면 캐시백을 해주고요. 캐시백 지급 기준은 이렇게 있는데 그냥 읽어보시고 전기 덜 쓰시면 알아서 캐시백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캐시백 지급 방법은 전기요금 청구 시에 전기요금을 캐시백 금액만큼 차감해주는 방식입니다. 방문 신청은 신분증 지참 후 전국 한전사업소 방문 신청 가능하니까 어르신분들은 이 방법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온라인 신청은 한전 에너지 캐시백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가입하시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가입해 두시면 100원, 1000원, 만원이라도 그냥 알아서 깎아주니까요. 이거 일단 적어두시고요. 두 번째 방법은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활용해라입니다. 에어컨은 빠르게 실내 온도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낮춘 실내 공기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치면 일사량을 줄여줘 실내 공기가 다시 뜨거워지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외출할 때도 문을 잘 닫고 커튼을 쳐서 햇빛을 차단해 주어 뜨거운 공기를 차단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필터 청소를 월 1회에서 2회 해주자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에어컨 필터를 청소하지 않을 경우 냉방 성능을 떨어뜨려 전력 소모가 3에서 5% 정도 증가하고 청소를 안 할 경우와 비교하면 월 1에서 2회 청소하는 경우가 월간 10.7kW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종종 에어컨 필터 청소도 청결 및 전기료 절감 측면에서 해주면 도움이 될 듯 하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비교적 최신에 알려진 삼성전자에서 알려주는 에어컨 전기세 아끼는 방법들을 모아서 알려드릴 텐데요.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방법으로 삼성전자의 임성진 프로는 에어컨을 켤 때는 사용하지 않는 공간의 문을 닫고 필요한 공간만 냉방하는 방법이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추천을 한다고 합니다. 거실만 에어컨을 켠다면 나머지 방들의 방문은 꼭 닫아주어야겠죠. 엄마한테 등짝 맞기 전에요. 그리고 잠시 외출 시에는 에어컨을 끄지 말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개발자들은 에어컨을 껐다가 다시 켰을 때와 에어컨을 끄지 않고 계속 작동시켰을 때 얼마나 절감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해봤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90분 이하로 짧은 외출을 할 경우 계속 켜두는 게 효율적이고 90분 이상으로 집을 비울 경우 에어컨을 끈 후 재가동이 효율적이라는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삼성전자 이상우 프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에어컨 제품들은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에어컨 작동을 자동으로 최소화하는 인버터 방식으로 출시가 되는데 에어컨을 짧은 시간 껐다가 켜게 되면 높아진 실내 온도를 다시 낮추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인버터 방식 에어컨이면 짧은 외출 시 에어컨을 켜고 나가는 게 전기세 측면에서는 효율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집 에어컨이 인버터 에어컨 방식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2011년 전 제품은 보통
정속형 에어컨이고 그 이후 제품은 보통 인버터 에어컨이라고 하는데요. 빠르게 정확히 구분하는 방법은 본체에 붙어있는 스티커에 전격 능력이 전격, 중간, 최소로 구분되어 있으면 인버터이고 구분이 안 되어 있으면 그냥 정속형 에어컨이라고 하니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인버터 에어컨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지금 당장 정속형 에어컨을 인버터 에어컨으로 바꾸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는데요. 집마다 에어컨 사용량은 다르지만 바꾸는데 비용이 훨씬 더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어컨의 노후 정도, 전기세 사용량을 고려해서 교체를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7번째, 이 내용은 에어컨을 효율적으로 쓰는 꿀팁인데요. 후덥지근한 날씨, 습한 날씨에는 냉방 대신 제습 운전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습도가 높을 때는 찝찝하고 불쾌한 느낌을 빨리 제거하는 게 중요한데 이럴 땐 냉방 모드보다 제습 모드를 해야 실내를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쾌적하게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제습 모드 개발자들의 연구 논문에 따르면 장마철과 유사한 습한 환경에서 제습 모드를 하게 되었을 때 냉방 모드 대비 습도 제거 효율이 2.7배 향상됨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제습 모드가 훨씬 더 빨리 실내를 쾌적하게 해줄 수 있다는 말이므로 앞으로 습할 때는 제습 모드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만 해당 뉴스에서는 제습 모드가 냉방 모드보다 전기세가 낮게 나온다는 내용이 없어서 찾아보니 IT 유튜버님 중 테크몽님이 삼성 에어컨으로 실험한 게 있더라고요. 결론은 제습 모드, 냉방 모드, 전기세를 비교해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어서 제습 모드를 할 때는 평소 이용하는 냉방 모드 온도보다 1, 2도 정도 높게 이용을 하시면 좀 더 빨리 쾌적해지면서도 전기세 면에서도 이득일 수도 있다고 하니까 저는 이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 뉴스에서는 삼성 에어컨 쓰시면 비교적 최신 모델들은 AI 쾌적 모드를 쓰는 것을 추천한다고 하네요. 8번째, 삼성전자 뉴스룸에서는 에어컨 사용 시 주의사항도 알려줬는데요. 기름기 많은 요리를 할 때는 환기하는 것을 권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조영규 프로는 생선이나 기름이 많은 요리를 할 때는 유증기가 발생하는데 이때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면 유증기를 제거할 수는 있지만 에어컨 열 교환기나 필터에 흡착될 경우 필터 막힘에 따른 성능 저하 및 불쾌한 냄새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것을 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삼성전자 뉴스에 따르면 에어 서큘레이터나 선풍기를 에어컨과 함께 사용한다면 에어컨 실외기 가동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시원해지는 게 목표이니까 빠르게 시원해지면 온도를 더 낮출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LG전자 뉴스룸에서는 에어컨을 껐다 켰다를 반복하는 것 대신 한번 켜고 적정 온도 유지하기를 권장했는데요. 한마디로 에어컨을 껐다 켰다 하지 말고 적정 온도 26도 정도를 유지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에어컨을 껐다 켰다를 반복하면 에어컨 작동시킬 때 소모되는 전력이 커서 오히려 전기세가 더 많이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장 더운 시간에 켜고 적정 온도 26도 정도를 쭉 유지하는 게 전기세를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에어컨을 구매하실 때 전기세 아끼는 에어컨 구매하는 팁인데요.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은 에어컨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1등급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5등급 제품 대비 30%에서 40% 정도 전기료 절감 효과가 있으며 사용 시간이 길수록 절감폭은 더욱 커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산에 맞춰서 구매하시되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하시는 게 전기세 절감에서 유리하다고 하니 비교 잘 해보시고 구매하시고요. 이것과 연관해서 정책도 있는데요. 한전은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구매하실 때 같이 활용해 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다만 다자녀, 5인 이상 대가족, 3년 이내 출산 가구는 10% 할인,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자, 차상위 대상자 등 같은 경우는 20% 할인을 해주니 이 할인 대상자를 확인하셔서 해당된다면 신청을 해보시고요. 13번째, 에너지 바우처 정책을 통해 하절기 에너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이 가족에 포함되어 있으면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에너지 관련 지원금을 바우처로 약 4만 원에서 10만 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올해는 조금 더 인상해 평균 5만 3천 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고 하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절기뿐만 아니라 동절기 지원도 있어서 연간 약 3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가족 인원에 따라 받을 수가 있고요. 신청도 간편하게 주민센터에서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소상공인이 에너지 효율 1등급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를 살 때 사업자당 160만 원 한도로 구매 가격의 4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에어컨 구매하실 때 활용 한번 해보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청약통장은 단순히 돈을 저축하는 수단이 아니라 주택을 마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전략적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그 기류가 바뀌어 집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청약통장 포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정부는 최근 다양한 청약 정책을 내놓고 있고 9월부터는 41년 만에 새로운 청약 통장 정책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바뀌는 청약 제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최근 변경된 청약 제도와 9월부터 시행될 새로운 청약 제도를 말씀드리고요. 이에 따른 민간 분양과 공공 분양 청약 전략, 청약 통장 얼마를 넣어야 하나 등 내용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약 통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해지하는 것이 나을지에 대해서도 제가 조사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뀌는 청약 제도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앞으로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이 허용이 됩니다.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2009년 이전 청약통장 관련 상품 가입자들인데요. 2009년 이후 상품인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민영주택, 공공주택을 동시에 청약할 수 있는데 반해 종전청약통장 가입자들은 민영주택 또는 공공주택 한 가지만 청약할 수 있어서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9월부터 기존에 민영주택, 공공주택 하나만 청약 가능했던 종전청약통장 가입자들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을 허용하고 기존 납입 실적 또한 그대로 인정해주기로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는데요.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청약 예금, 청약 부금이 가입되어 있던 분들은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공공주택 청약을 위한 월납입 인정금액, 납입 횟수를 처음부터 채워야만 공공주택에 도전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청약통장에 넣을 수 있는 돈의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동안 청약통장은 41년간 월 납입금 10만 원 인정 한도가 정해져 있었는데요. 이제 월 납입금 인정 한도가 25만 원으로 상향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사실상 혜택이라고 보기도 힘들고 고갈되는 주택도시기금을 채우기 위해서 정책 변경을 통해 월 25만 원씩 납입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하지만 정책이 시행되는 만큼 일단 감정을 배제하고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상향된다는 것은 청약을 노리시는 분에게는 청약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청약 전략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내용은 영상 뒤편의 공공분양, 민간분양 청약 전략에서 청약통장 얼마를 넣어야 하나 해당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청약통장 금리가 최대 3.1%로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2,500만 명이 금리 인상 혜택을 볼 것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더 자세히 읽어보면 청약저축 금리 인상은 9월 이후 납입분은 인상된 금리 구조에 따라 이자가 지급이 되지만 금리 인상 전 납입분은 종전금리 체계를 따른다고 하네요. 따라서 금리 인상이 적용되는 구간은 9월 납입분 이후 금액부터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 변경된 청약통장 부부 관련 혜택이 있는데요. 부부 중복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같은 단지에 부부 중복 청약 신청이 허용되지 않아서 서로 각자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아파트에 청약하거나 같은 단지더라도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을 각각 신청하였는데요. 이제는 부부가 같은 단지에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만약 모두 당첨되면 먼저 신청한 청약통장만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하나의 단지에 4번의 중복 청약이 가능해졌는데요. 부부 각각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4번의 중복 청약이 됩니다. 부부 중복 신청은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무순위 청약이나 계약이 취소된 주택의 재공급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부 혜택으로는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서 배우자의 청약 당첨 이력도 따지지 않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가입 기간 외에도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의 50% 최대 3점까지 합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청약 신청자의 통장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만 산정했지만 이제는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점수가 더해져서 청약 가점을 좀 더 올릴 수 있게 변경이 되었기에 부부라면 이 부분 활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청약통장 소득공제도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되는데요. 따라서 연말 정산 시 공제되는 금액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 효과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 7천만 원 연봉의 근로자가 청약통장에 연 300만 원씩 납입해서 소득공제를 신청한다면 대략적으로 절세되는 금액은 약 28만 원 정도로 예상되는데요. 월 10만 원씩 연 120만 원의 청약통장에 납입해서 받는 절세 금액과 차이는 약 17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연봉이 더 적은 분들의 경우 기대되는 절세 금액은 더욱더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난 부분은 매월 25만 원씩 청약통장에 내실 의향이 있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연봉이 적거나 청약통장 납입 금액이 적은 분들은 혜택이 좀 더 적을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또 따로 있는데요. 화면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필수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소득공제의 경우 25년 1월 1일부터는 배우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 부분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달라지는 공공분양, 민간분양 청약 전략 및 청약 통장 얼마를 넣어야 하나 관련 내용들을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공공분양 청약 전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분양 아파트는 쉽게 말해 SHLH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분양가가 좀 더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전하는 청약인데요. 민간 분양에 비해 공급량도 적고 경쟁률이 치열해 정말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만약 공공분양 아파트를 청약하고 싶다면 9월부터 청약통장 납입금을 25만 원씩 넣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공분양 아파트의 청약 당첨에 가장 중요한 조건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조건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 3년 이상 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 조건은 얼마나 오랫동안 납입 인정 금액을 많이 넣었냐가 중요합니다. 이 두 번째 조건이 중요한데 이 조건 때문에 월 25만 원씩 내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는 예시를 보시면 좋은데요. 최근 서울 마곡지구 공공분양 아파트의 당첨 조건을 보면 당첨 하한선 금액을 볼 수가 있는데 84형 30평대 아파트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 3년 이상 납입 인정 금액 총 저축액이 2,250만 원 정도가 당첨 하한선이었습니다. 따라서 무주택도 오랜 기간 유지해야 하지만 청약 통장에 약 2천만 원 이상 납입 인정 금액으로 있어야 청약을 도전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상황은 조금 낫습니다. 작년에 검단 신도시 공공분양 당첨 하한선 금액은 84형 아파트 기준으로 1,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청약 통장 납입 인정 금액이 1,300만 원 이상은 있어야 도전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공공분양의 경우 회차별 납입 인정 금액을 최대한으로 넣으신 분들 그리고 오래 넣으신 분들이 청약 당첨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납입 인정 금액이 25만 원으로 올라 버렸으니 앞으로는 25만 원씩 오래 넣는 분들이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납입 인정 금액이 오르는 만큼 당첨 하한선도 높아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서울이 2천만 원이 당첨 하한선인데 월 납입 인정 금액이 25만 원으로 올라버리니 당첨 하한선 또한 3천만 원, 4천만 원으로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예상을 한다면 월 납입 인정 금액 최대 금액인 25만 원을 매월 넣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질 것이니까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나는 공공분양 청약을 하고 싶은데 월 25만 원 납입은 부담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냥 본인이 감당 가능한 금액 선에서만 납입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다른 방법은 차라리 월 25만 원씩 내기가 어려운 분들의 경우 아예 납입을 하지 말고 납입 지연을 하는 방법도 추천을 합니다. 주택청약은 납입이 지연된 경우 빠진 기간 동안의 금액을 한꺼번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내더라도 납입 회차를 인정해주는 것인데요. 이 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25만 원씩 납입하기로 했는데 3개월 동안 납입을 못한 경우 나중에 75만 원을 한꺼번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납입 지원 제도를 통해 나중에 목돈이 생기면 돈을 한꺼번에 넣고 납입 회차를 채우는 거죠. 따라서 월 25만 원 납입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 두 가지 전략을 한번 이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월 25만 원씩 내는 사람이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월 25만 원씩 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만약 수도권이 아니라면 좀 더 당첨 하한선이 낮을 수 있으니 본인이 도전하는 공공분양 지역의 당첨 하한선 금액을 미리 파악하고 이에 맞춰 청약을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분양 청약 전략을 말씀드릴 텐데요. 민간 분양을 노린다면 이번에 변경된 월 납입 인정 금액과는 상관없이 청약 가점을 쌓는 게 중요합니다. 가점을 모으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을 보기 때문에 일단 돈을 넣던 넣지 않던 청약 통장을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돈을 하나도 안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먼저 가입한 통장, 오래된 통장일수록 가점이 쌓여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무주택 기간 가점과 부양가족 가점 등이 있는데요. 무주택 기간 가점은 나이가 들어야 가능한 것이고 부양가족 가점 또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일단 청약통장 가점이라도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점을 쌓아가면서 민간분양 청약 신청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민간분양 청약 신청 조건은 투기과열지구는 가입기간 2년 정도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고 수도권은 12개월,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경과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치금액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예치금액은 지역과 지원 평수에 따라 각각 다르니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민간분양의 청약을 원하신다면 이렇게 청약통장 유지, 무주택, 부양가족 가점 등을 쌓아가면서 청약에 도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내용은 청약통장 해지를 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인데요. 해지를 해도 되는 사람, 해지를 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구분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먼저 해지해도 되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치솟는 분양가가 부담되는 사람, 청약을 통한 시세 차익 기대감이 감소되었다 판단하는 분, 청약 경쟁률 급등으로 당첨이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분, 청약보다 다른 투자처가 더 유리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수도권 인기 지역은 분양가가 매우 높아져서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구매할 수 없는 정도의 가격으로 분양가가 나오기도 하기에 차라리 아파트 매매를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굳이 청약을 유지하실 필요가 없고요. 청약을 통한 시세 차익 또한 예전만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청약 경쟁률 또한 높아져서 당첨이 더더욱 어려워졌기에 당장에 집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청약이 오히려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청약 통장에 있는 목돈을 활용하여 다른 곳에 투자하고 싶거나 수익률이 더 높은 투자처를 찾으신 분들 또한 해지해도 되는 분들로 분류해 봤습니다. 다음은 해지하면 안 되는 분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장기간 청약을 가입했고 납입 인정 금액을 최대로 꾸준히 넣으신 분 아니면 로또 청약을 노리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리고 민간 분양을 노리는 경우나 25만 원씩 납부하는 게 부담이 안 되는 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소유자분들은 해지하면 안 되는 분들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청약을 오래전 가입했고 꾸준히 납입 인정 금액을 최대로 넣으신 분의 경우 공공분양 청약 신청 시 유리하기에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해지하기보단 오히려 9월부터 25만 원씩 꾸준히 넣으시면서 차라리 공공분양 준비에 더 박차를 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로또 청약을 노리는 경우는 수도권의 경우 일명 로또 청약이라고 불리는 청약이 뜨기도 하는데요. 예시로 최근 한강뷰 공공분양으로 5억의 시세 차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어 소문이 난 옛 수방사 용지 지역 공공분양 청약 등이 있겠습니다. 청약 통장에 있으면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면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곳에 청약을 할 수 있으니 이런 시세 차익이나 로또 청약을 노린다면 청약을 유지해야겠죠. 그리고 민간 분양을 생각하고 있는 경우라면 청약 통장을 유지하는 게 좋은데요. 민간 분양의 경우 오래된 청약 통장은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청약 가입 기간이 길수록 높은 가점을 얻을 수 있어서 청약 경쟁에서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차라리 청약 통장에 월 납입금을 넣지 않더라도 통장을 해지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게 청약 가점 유지 측면에서 더 낫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월 25만 원씩 납부하는 게 부담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공공분양을 노리면서 월 25만 원씩 납부를 하는 게 부담이 안 되는 분들이나 월 25만 원씩을 내면서도 추가로 적금이나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굳이 청약통장 해지를 할 이유가 없겠죠. 여기에 추가로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연 1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앞으로 배우자까지 소득공제에 포함해 줄 것이라고 하니 소득공제 혜택도 챙겨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소유자의 경우 해당 통장을 2년 이상 소유하면 연 최대 4.5% 이자율을 받을 수 있고요. 일정 소득 이하이면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약 통장을 해지할 때의 주의점입니다. 일단 목돈이 필요하다면 청약을 해지하기 전에 청약 담보대출 제도를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비교적 낮은 금리로 내가 넣은 청약 저축액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아 이용할 수가 있고요. 대출을 받더라도 납입 횟수, 청약 자격 등은 유지가 되니 청약을 안 깨고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청약 통장을 해지하면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가 초기화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득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해지 시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 통장을 해지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요. 내가 청약 통장을 유지하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깨는 게 유리할지 영상을 통해 잘 비교해 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들 요양보호사 많이 따잖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죠. 이제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를 따면 아이돌보미 활동도 같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요양보호 자격도 갖춰지지만 아이돌보미를 할 수 있는 자격도 갖춰지는 건데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7월 1일부터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 과정이 개정이 되었는데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40시간 교육만 받으면 아이돌보미 활동을 할 수 있게 개편이 된 것입니다. 기존 120시간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과정을 안 받고 40시간 단축 교육 과정을 이수만 해도 아이돌보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단 자격증이 간호조무사,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의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단축 교육 과정 신청은 직업훈련 포털에서 교육 신청 후 시도 지정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를 하시면 됩니다. 아이돌보미 자격 활용은 이렇게 센터 모집을 통해서 진행이 될 수도 있기도 한데요. 시급은 어떻게 활동하냐에 따라 다르고요. 1만 원대 시급부터 1만 3천 원, 1만 7천 원 정도 시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요건 조건에 따라 상의할 수가 있고요. 다만 2만원, 3만원 높은 시급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는 유튜브들도 있는데 이건 다소 과장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며 그런 높은 시급을 받는 것은 극히 드문 사례일 것으로 보입니다. 요양 돌봄을 할 것인지 아이 돌봄을 할 것인지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게 장점으로 보이고요. 본인의 적성에 좀 더 맞는 일을 선택하셔서 일해보실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활용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결국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거나 있는 분들은 아이 돌보미 자격 또한 쉽게 갖출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어르신분들을 위한 트렌디 라디오의 9월달 뉴스였습니다. 요새 채널 운영이 정말 쉽지가 않은데요. 제가 아무리 조사를 열심히 해도 컨텐츠를 그대로 베끼는 영상이 너무 많아서 조금 지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믿어주시는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더욱더 힘을 내보려고 합니다. 좋아요, 구독 한번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